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대 형사 일을 이어오고 있는 남성 애청자입니다. 제 소개만 해도 험상궂게 생겼을 것만 같은 사람이 이곳의 애청자라고 해서 다들 많이들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한창 때라면 이곳들 사연에 관심이 없을 것도 같지만 저도 몇 년 동안 소가리를 한 적이 있어 이곳의 일들이 남일 같지 않고 잘 해결된 일이 제 일인 것만 같아 계속 보게 되네요. 웬만하면 희망적인 사연을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앞으로 저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 같고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을 주거든요.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직업이 직원인 만큼 최대한 업무나 신상이 파악되지 않게 작성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제 기억이 시작될 즈음부터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셨죠. 싸움을 하는 횟수도 기억이 나는 이유도 너무 많아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심했는지 가리지를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매일 벌어지는 부부싸움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매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시던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어린 저를 두고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죠. 그 주지 못할 화는 항상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아버지를 말릴 사람이 없던 우리 집은 매일 뭐 하나씩은 부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몸을 숨겼던 저에게는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아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지만 매일 저녁이 되면 벌어지는 난리통에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 그런 아버지마저도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했던 저는 친척집을 찾아가 머무르게 되었죠. 하지만 친척들도 아무 죄 없고 불쌍하기만 한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평소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행패를 부렸던 탓에 그의 아들인 저도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있는 친척들 집에 아버지가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저 또한 친척들 집에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다른 친척 집으로 전전해야 했죠. 아버지와 다른 삶을 간절히 바랬던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고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는 공부밖에 탈출구가 없었죠. 지독한 공부벌레가 되어 좋은 성적을 받았던 저는 어린 시절 영웅으로 생각되어 막연한 장래희망으로 꿈꾸던 경찰을 목표로 삼고 경찰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을 하고 순환 보직을 거쳐 형사과 강력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경찰만 되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의 꿈을 이루니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제가 박봉의 위험한 직업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저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소 같은 과에서 동고동락하며 저를 아껴주시던 선배분께서 형수님의 동생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언니 때문인지 제 직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저희 불우한 가정 환경과 과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현재의 저만 중요시하고 판단했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법 믿음직했나 봐요. 여자는 저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던 우리는 결혼식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꿈 같은 결혼 생활이라 그랬을까요? 정말 매일 하루하루 매시간 매초가 좋았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거진 범죄자들과 부딪히고 생고생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있고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죠. 항상 외롭게 살아왔던 저에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은 매일이 벅차올라 진정이 되지 않을 만큼의 행복을 주었죠. 형사 생활을 하는 제가 바빠 신혼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즐길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같이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서로에게 눈을 떼지 않았었죠. 서로에게 빠져 즐기기도 바쁜 신혼생활 중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닮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다들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의 주익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눌 다른 존재를 원했고 그 존재의 탄생으로 생길 더 큰 행복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합의하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와 아내를 반반씩 닮은 예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울고 웃으며 감동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 우리의 아이가 다른 아이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한쪽 다리에 힘을 주지 못했고 다리의 발달이 더디다는 걸 확인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의 작은 문제도 자신의 탓으로 느끼고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저와 아내도 모두 자신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하며 자책을 했죠. 하지만 아예 극복하지 못할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할 수 있지만 평생 생활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와 아내 모두 마음을 굳게 다지며 그 누구보다 예쁘고 소중했던 아이를 정성껏 키우기로 했죠. 조금의 장애라도 불편함을 덜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와 교정을 받으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것 빼곤 저희 가족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일이었죠. 육체적인 고단한 건 버틸 수도 있고 회복도 되었지만 바깥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는 하나하나 마음에 박혀 떨어지질 않았죠. 불편한 시선과 배려 없는 말을 듣게 된 날에는 가슴에 여러 상처를 꽂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럴수록 아이에게 불편한 장애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완벽히 고쳐지지 않더라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물리치료와 교정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들어가서도 계속되었어요. 아내가 매번 차에 아이를 태워서 이동을 해야 할 만큼 고된 일이었지만 변화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사해하고 뿌듯해하며 계속 이어갔죠. 아들도 불평 한번 할 수 있는 상황에 단 한 번도 보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었고요. 그날 역시 아내는 아들을 태우고 집과 멀리 떨어진 교정치료를 받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저녁 근무를 위해 나가 당일 퇴근을 하고 만날 아내와 아들과의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을 했다는 전화를 말이죠. 급히 도착한 병원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만 해도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저에게 웃어주던 천사 같은 내 아내가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었어요. 자고 있는 듯한 모습에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를 안아줄 것 같은 아내는 너무나도 차가웠고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평생 눈물이라곤 흘려본 적이 없던 제 눈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미칠 것만 같았죠. 한참 동안 아내의 곁에서 감정을 주체 못하던 저에게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곧바로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묻게 되었죠.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아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건가 싶어 아들이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곳에 전화를 해보았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금일 아이와 아내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형사에게 아들을 발견 못한 걸 불같이 화내내며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 현장 어딘가에 사고의 충격으로 날아갔거나 정신이 없어 밖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구조대원들과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늘로 솟아오른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진 게 아니라면 분명 사고가 발생한 근처 어디인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밤이 된 그곳 주변을 미친 듯이 헤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제 휴대폰 번호도 알고 집 전화도 아는 아이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없을 수 없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아이를 찾기 위해 사고가 난 주변의 모텔에서 머물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 경찰도 아이의 실종 상황을 파악하고 찾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되어 의자에 앉아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소식을 기다릴 수는 없었죠. 제 직업을 이용하여 저도 아이를 찾는데 개인적인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경찰과 같이 파악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는 CCTV에는 분명 아들이 아내의 옆좌석에 타 있었어요. 사고가 난 지점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곳이라 고속도로 쪽 CCTV가 마지막이어서 사고 난 상황과 함께 아이가 사라진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 운전이라면 저보다 더 자신 있어야 하는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죠. 경찰, 그것도 강력계 형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안면 있는 범죄자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렇다 보니 이 상황이 저에게 복수심을 가진 범죄자가 저지른 행동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관련된 범죄자 리스트를 모두 뽑은 저는 모텔에서 머물며 한 명씩 정리를 했죠. 낮에는 사고가 난 인근 주민들에게 아이의 실종 전단지를 건네주며 목격을 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고, 밤이면 근처 도시를 돌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모텔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범죄자들을 추려가고 있었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 박혀있던 저는 아이가 그곳에는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 또한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거나 좋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전했죠. 여기서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이의 사망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부모인 제 입장에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이곳을 떠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를 찾는 데 노력을 해주겠다 약속했기에 저는 저에게 원한을 가진 범죄자를 수사하러 아내가 사고를 당한 지역을 떠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형님과 처형은 제가 마음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복직은 하지 않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며 아내를 죽인 범죄자를 쫓는 모습을 보이자 저를 설득시키러 찾아오셨죠. 야, 장민아,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너 한 달 동안 밑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거 내가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생각 안 해? 안 그래도 인력 초과 안 돼서 힘든데 너 때문에 다들 집에도 못 가고 있어. 근데 너한테 빨리 돌아오고 한 사람 하나 있냐? 처제 장례 치르고 밑에 있던 시간이 한 달, 돌아와서 원한 가진 애들 찾는다고 반달, 벌써 한 달 반째. 우리가 처제 그렇게 되고 혹시나 싶어 너한테 원한 가지 만난 놈들 다 알아봤다고 했잖아. 애들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네 일같이 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재호 찾아야 하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꾸준히 그쪽에 재호 찾는 일에 잘 부탁한다고 압력 놓고 있잖아. 요즘 세상에 수사권 침범하는 것도 큰 문제야. 그런데도 내가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 그럼 너는 네 자리로 돌아와야지. 재호 찾는 건 그쪽에 맡기고. 선배, 아니 형님 자식이 없어졌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저 대신 재호 찾아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재호에게는 저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포기하면 어떡해요? 누가 포기하라고 하든 그쪽에서도 찾고 있고 네 처형도 알아보고 있으니 너도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야. 다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너만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가려고 해? 그때는 형님과 처형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찾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물은 없고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으니 애가 달아 식음도 전폐한 채 아이 찾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다시 또 형님과 처형이 찾았어요. 너 죽고 나서
제호 만나면 무슨 소용이야. 살아서 제호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경찰 공무원증이라도 있어야 제호 찾는데 수월할 거 아니야. 제호 돌아와서는 손가락 빠개고 살 거야. 제호 몸도 불편한데 뭐든 모자라지 않게 해주려면 지금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데 경찰 잘릴래?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네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제호 찾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너도 우리 좀 믿고 다시 서로 돌아와라. 그래, 창민아.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호 찾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 우리 말고도 제호 걱정해서 찾는 사람 정말 많으니까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제호 찾자. 이러다간 제호가 돌아와도 네가 없겠어. 조그마한 단서도 없는 이유로 제가 지친 것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형님과 처형의 말에 설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올 아이를 위해서도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돌아올 아이가 엄마 없는 가정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서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찾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상으로 복귀한 제가 아이를 찾는 일에 소홀할까 싶어 저는 더욱더 철저하게 제 마음을 관리했어요. 형사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아이의 상황을 업데이트했고 쉬는 날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 아이가 없어진 사건 현장인 그곳에서부터 추적을 처음부터 시작했죠. 아이가 사라졌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싶어 탐문을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검거한 범죄자들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은 없는지 매번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단 한순간도 아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를 보고 지독하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에 상관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착같이 아들을 찾는 행동을 했죠. 어쩌면 아들을 찾지 못한 저에게 스스로 내리는 벌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저를 극한으로 몰고 갔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이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인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미성년자 실종인 경우 최초 실종일부터 72시간, 한 달, 그리고 1년. 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9년이란 시간 동안 아이의 자그마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장애가 있으니 일반인들에 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분명 사람만 있다면 생활 반응과 제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소식이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경찰이기 이전에 제호의 아버지였기에 확률 따위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도 반드시 아이를 찾아야 했어요.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만에 하나 제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한들 그 유해라도 찾아 수습하여 아내의 곁에 보내줘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과거에 비해 많이 차분해진 저를 보고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를 찾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차분해진 것뿐이었지.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고 출퇴근을 하는 중에도 아이와 닮은 모습을 보기 위해 온 신경을 쓰고 다녔죠. 여전히 쉬는 날에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과 보호시설을 다니며 제호를 찾아다녔어요. 오히려 경찰서에 앉아있는 것보다 수사를 위해 밖으로 돌아다녀야 한다는 걸 감사히 여겼습니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 정신을 팔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이를 찾는데 0.1%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던 차에 수사에 긴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사건을 저희 팀이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증가한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죠. 해외에 윗선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 점조직화가 되어 수사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고액 아르바이트로 일반인들을 모집하여 범죄에 가담을 하게 만드니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사람을 잡아도 그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범죄 조직원들도 섞여 있어 저희 경찰들도 많은 수사 시간을 필요로 했죠. 이번 건도 이전 수사처럼 윗선은 잡지 못한 채 피해자들만 더 양산할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조직을 검거할 수 있는 작전을 계획하게 되었죠. 우선 모든 보이스피싱 수사가 그렇듯 인출책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인출하는 CCTV를 이용하여 몇몇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인출책들을 잡아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해갔던 우리는 다른 인출책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꼬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상을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 인원이 수거, 피싱, 총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곧장 뒤를 밟았고 보이스 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실과 함께 각각의 조직원들의 거주지들도 하나씩 확보하게 되었죠. 한 번에 소탕을 해야 2차 범죄 방지와 피해 금액 확보를 할 수 있었기에 확인을 거쳐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는 동시 체포 작전을 기획했죠. 그렇게 체포 작전 당일이 되었고 사무실 쪽 인원을 담당하게 된 저와 형사들은 차 안에서 머무르며 사무실을 덮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거주지를 맡고 있는 곳에서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저희가 맡고 있는 사무실에도 범죄와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곧바로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죠. 마침 같은 층으로 식사 배달하는 분이 계셔 뒤를 따라갔고 문이 닫히는 틈을 타 팔을 집어넣고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로 인해 몇몇은 포기를 하는 듯 저희들 명령에 순순히 따랐지만 일부 사람들은 2층인 높이에서 창문으로 떨어지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1층으로 뛰어내려가 도망간 인원을 따라가게 되었고 다리를 절며 뛰어가고 있던 조직원을 붙잡았죠. 미란다 원칙과 영장 내역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며 저에게 잡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너무 놀라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잡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엔 너무 어리고 앳된 얼굴이라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아직 앳된 얼굴을 가진 아이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 지난 9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있던 아이. 바로 제 아들 제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아니,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 똑같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저와 헤어져 바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제호라고 생각이 되는 그 아이는 저를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잃어버린 제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확인을 하고 싶었던 저는 방금 전까지 절고 있던 다리가 어느 쪽인지 제호와 똑같은 얼굴의 아이에게 묻게 되었어요. 단순히 2층에서 맨몸으로 떨어져 다리를 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리에 장애가 있던 제호와 똑같았습니다. 방금까지 절뚝거린 다리가 어느 다리지? 아까 사무실에서 떨어지면서 다리 다친 거야? 아니면 원래 그런 거야? 뭔데요? 지금 사람 놀려요? 왜? 내 다리 다쳤으면 아저씨가 치료라도 해줄 거예요? 됐고 빨리 경찰서에나 데려가요. 사람들 구경 나서 쪽팔려 죽겠구만.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제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단어와 말투로 하던 아이에게 놀랐지만 그보다 빨리 확인을 하고 싶어 조급해졌습니다. 순간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죠. 빨리 말하라고! 방금 어느 쪽 다리로 절었어? 그리고 그 다리 원래 그런 거야? 아니 다쳐서 그런 거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란 아이는 주눅이 든 얼굴을 하며 제 물음에 답을 했죠. 원래 왼쪽 다리가 어릴 때부터 불편해서 잘 못 걸어요. 수사받을 때 이 다리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그만해요. 똑같았어요. 우리 제호와 말이죠. 저는 현재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잔뜩 흥분을 한 상태로 몇 가지를 더 아이에게 확인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생년월일 아니 주민등록번호 불러봐. 그리고 난 모르겠어? 내 이름 박창민이야. 내 아내 이름은 이윤미이고.
아, 진짜 왜 이러세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면 되잖아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길에서 이래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본 경찰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아예 처음 봐요. 아, 이름 주민번호 불러주면 끝인 거죠? 이름 김민철, 주민번호 020728. 이름도 주민번호도 달랐습니다. 제와 완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멍하니 눈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걱정하던 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놓게 된 저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고 그 상태 그대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아까 전 지혜와 똑같이 생긴 아이 때문에 온 정신이 아이에게 팔려 있었어요. 동료 형사들은 갑자기 이상해진 저를 보고 잠시 숙직실에서 쉬고 오라며 걱정들을 해주었죠. 아무 생각 없이 숙직실로 걸어가다 확실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뒤로 돌아가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제와 똑같은 얼굴이던 김민철이라는 아이에게 다가갔죠. 이름과 생년월일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검거 전에도 몇 차례 전과가 있더군요. 모두 가벼운 절도 정도의 범죄였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제호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죠.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되뇌며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저희 팀을 포함한 경찰서 모두 오늘 있었던 검거 작전 성공으로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총책까지 포함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기에 다들 고생한 보람을 축하하며 기분 좋게 있었죠. 하지만 저만 그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비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김민철 그 아이가 생각났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축하를 하고 있는 팀원들 사이를 나왔고 조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지호와 닮은 아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틀림없는 지호가 맞았어요. 조사를 하며 어린 시절 지호에게 있던 특징들 모두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다 10살 전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제 아들 지호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씩 기억을 맞춰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제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름, 나이 전부 다 다른데 왜 계속 저한테 집착을 하세요? 기억이 없는 건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폭행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다리도 그때 다쳤다고 했고요. 너 10살 전에 기억이 없다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증인이 있으니까 알죠. 저랑 같이 고아원에 나온 형들이 말해줬어요. 그래? 그럼 그 형들은 어디 있어? 어느 고아원에 나왔는데? 너가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면 전사 기록이 다 있어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건 아저씨가 알아내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요? 어쨌든 나 진짜 아저씨 아들 아니니까 나한테 좀 그만해요. 직접 유전자를 채취하여 친자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아이 스스로 거절을 하니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었죠. 설득을 시켜보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고 제 의도와 다르게 아이는 저를 더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꾸는 제가 불편하여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를 떠나고 싶어 했죠. 아이를 설득하는 게 실패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저는 같은 고아원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를 받고 있던 보이스피싱 총책 중 한 명에게 아이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게 되었죠. 그런데 제 절실해 보이는 모습 때문인지 그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더군요. 아이를 찾겠다고 옷벗을 생각까지 했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형사님께서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사 협조인데 제가 도움드린 거 작성해 주시면 제가 생각 좀 해보죠. 내가 지금 범죄자 새끼한테 도움 구하는 걸로 보여?
교도소 가기 전에 병원 먼저 데려가 줄까? 어디 팔을 부숴줘? 아니면 다리? 지금 당장 김민철이라는 애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말 안 하면 지금 내가 말한 거 평생 못 쓰게 만들 줄 알아. 장난칠 시간 없으니까 당장 말해.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저는 제 신분을 망각하고 협박을 했고 장난기라고나 하나 없는 제 눈빛을 본 그놈은 민철이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순순히 말했죠. 자신도 알고 있는 동생들에게 넘겨받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어 오갈 것이 없어 돌봐주기만 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거래를 하듯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몸이 불편하고 고집이 있어 다른 범죄는 가담을 못 시키고 잔심부름과 꾸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 외에는 자신도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저는 민철이를 넘겼다고 하는 녀석들의 신상을 받았고 그날 밤 바로 두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부정하며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자식이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일에 눈이 돌아버렸던 저는 목숨까지 위협을 하며 두 사람을 강력하게 압박했죠. 그렇게 겁을 먹은 그들의 입에서 꼬여버린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재호가 맞았어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던 것도 모두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며 재호의 치료를 받으러 가는 도중 맞은편에서 음주를 한 채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던 두 사람의 차량을 보곤 핸들이 급히 들다 사고 났던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119에 신고를 했어도 오늘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에 겁이 났던 두 사람은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태를 확인했던 거죠. 아내는 피를 잔뜩 흘리며 의식이 없었는데 아들 재호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대요. 사고로 인해 아내가 죽은 걸로 판단했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교도소로 가게 될까 싶어 걱정을 했고 무사해 보이던 재호가 자신들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에서 데려와 자신들이 머물던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이전의 기억들까지 모든 게 없다는 걸 알고는 아이를 이용했던 거죠. 재호를 속이는 건 두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범죄에 가담했던 두 사람에게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재호의 나이와 비슷하고 실종 상태거나 이미 산 사람이 아닌 신상을 줬던 거죠. 그게 바로 김민철이라는 사람의 신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살아온 스토리는 두 사람의 입맛대로 만들면 되었어요. 아이가 철저히 이 세상에 혼자라는 것 알도록 고아 출신의 시설에서 폭행을 당했던 아이로 만들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으로 재호를 속였던 거죠. 기댈 곳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걸 믿은 재호는 김민철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과 어울리며 시키는 일은 다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범죄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다 돈이 급했던 두 사람이 아이를 조직에 팔아넘겼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잔심부름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겪은 일들을 또다시 생각하고 서술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이가 지난 9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시 아들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이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이고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잘 나와 있었죠. 물론 그 횟수가 여러 차례 이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죄책감이나 반성이 줄어들었지만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이해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는 첫 범죄인 통닭 2마리를 훔치기 전에 두 사람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에게 버려진다는 말까지 당하면서 훔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을 쉽게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자신들의 꼭두각시 인형 마냥 이용하고 범죄의 길로 인도한 두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반성한다면서 그 당시 미성년자 나이여서 지금 죄를 묻는다고 해도 처벌이 되지 않을 거라 말하는 두 사람에게 재호가 겪어온 고통과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 두 사람의 현재는 처벌이 불가능했죠. 우선 피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가짜 인생을 진짜로 믿고 있는 내 아들 재호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아줘야 했어요. 차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또한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재호가 겪었던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당시 모든 걸 포기하고서도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김민철이란 이름과 인생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를 찾게 되었을지도 몰랐죠. 그랬더라면 지금 아이와 제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에게도 미안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그 심경을 알 것 같았죠. 눈물을 잔뜩 흘리며 돌아온 경찰서에서는 저는 재호를 불러내어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해주며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건 재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9년 동안 믿고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모두 가짜라는 걸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모든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결과인 친자검사를 하자고 했죠. 그제서야 아이는 순순히 제 말을 따라주었고 저와 아들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 보냈죠. 생각보다 빠르게 검사 결과가 왔고 저는 그 결과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재호 앞에서 펼쳐보았습니다. 전 확신했어요. 그 안의 결과에는 우리 두 사람이 친자, 아빠와 아들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제 믿음이 맞았습니다. 확실한 친자 결과가 나왔죠. 어색해하는 아이와 달리 저는 그제서야 눌러왔던 기쁜 마음을 표현했죠. 지난 9년 동안 이와 같은 날만을 기다려왔었습니다. 비록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하게 된 재회였지만 다시 아들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재회를 즐기던 저는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아들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한 상황은 없도록 해야 했어요. 그게 아들을 위해 해야 할 아버지의 일이었죠. 제가 참여했던 수사였던 만큼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설령 문제가 되어 공사판에 전전하고 리어카를 끈다고 해도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했어요. 문제는 아이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있었는가, 다른 협박이나 위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였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아들을 변호하게 되었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사를 하며 아들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죠. 혹시 몰라 피해자분들을 만나 아이가 처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게 되었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었죠. 감정에 호소하고 아이가 당한 사연이 받아들여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보니 정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났고 아들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법원에서는 아이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범죄를 가당한 것 또한 평소 시키던 신분으로 판단하여 가담을 했다고 보여진다 했어요. 거기다 피해자들 또한 선처를 원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도움을 주신 변호사분과 피해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무죄를 밝혀낸 저는 아들과 저에게 잃어버린 9년이라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속이고 범죄 교사를 한 시점인 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범죄들은 달랐습니다. 둘을 대신하여 누명을 썼던 아들은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를 다시 물을 수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씩 알아가며 법원에 세울 수 있었고
처벌을 받게 했죠. 아이가 당한 일들과 9년간 까맣게 타버린 제 마음에 맞는 처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당한 벌을 내릴 수 있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는 다른 것들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돌아온 아들과 같이 못 있었던 9년의 공백을 좁히기도 바빴거든요. 아이가 돌아오고 기뻐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저에게 항상 힘을 북돋아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형님과 처형께서도 돌아온 재호를 반겨주셨죠. 그리고 재호의 기억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재호의 기억이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직도 사고 당시와 그 앞뒤로 기억에 공백이 있긴 하지만 저로서는 아들에게 그때의 기억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죽기 전 아내의 모습을 아들이 기억하고 자책이라도 할까 싶어서 말이죠. 상처난 고양이처럼 날카로웠던 아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의 품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많이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늦었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이전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못했던 아버지의 노릇을 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재호를 키우겠습니다. 그럼 제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며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 행복하신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